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결국 20%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이후 약 80일 만인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건 국민을 위해서도 좋을 게 없겠죠. 자신의 정치 철학을 마음껏 펼칠 집권 초반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정 운영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정권에 비해서도 너무 빠른 지지율 하락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건 취임 후 2년이 지나서였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밑돈 시기는 임기 마지막 해였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집권 여당은 지금 지도체제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성접대 의혹으로 징계를 받고 있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역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잠시 후 최진봉의 시사 따라잡기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2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7월 2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내일 의성 최추원 문학관에서 2022 고운문화장터 천년숲길 맨발로 걸어요 행사를 진행합니다. 잠시 후 최추원 문학관 관장 정우 스님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취임 2달여 만에 30%선이 무너졌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 무엇일까요? 오늘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주로 인사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목별로도 물어보거든요. 여론조사 하면. 근데 네. 그 내용 중에 인사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됐었고, 인사 문제는 최근에 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문자, 공개를 본인이 한 건지 아니면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사적 대화가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이슈도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네. 이분이 또 이제 그 유튜브를 하시는 구구성의 유튜브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인사와 또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에 지금까지 계속 극우 성향의 유튜브를 운영했던 분들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근무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사적 채용, 그다음 비선 채용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문자 때문에 결국은 당내 갈등,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좀 이제 공개 행보를 물론 어제 했습니다만, 당분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보합세를 보였는데,
이 문자 공개, 그리고 인사 문제 이런 문제를 얽히게 되면서 다시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꼭 드라마 보는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좀 그랬는데. 오늘 또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예. 국민의힘 현재 당내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경랑 속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이걸 그냥 이 하나의 이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어떤 의미냐면 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징계는 받았지만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6개월 동안 징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네. 근데 그 상황을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로 그러니까 그 지금 지도부가 대표는 권한대행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있지만 대표가 자리를 그러니까 직은 유지하면서 역할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6개월에 돌아올 수 있는 부분까지도 아예 제거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그 지금 배현진 최고는 윤핵관 중에 한 분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인수위 대변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이제 본인이 먼저 나가고 그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표가 권위 됐을 때, 네. 지금은 이제 권위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대표직은 유지하면서 징계를 받았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없고 현재는. 근데 최고위원회가 9명이거든요. 그 9명의 최고위원들이 무슨 사안을 결정하려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최고위원을 그만뒀을 때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큰 틀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기 전에 아예 지금의 지도부를 와해시키는 거죠.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서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내년 초에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 아닌가. 윤핵관을 중심으로. 네. 그렇게 좀 강하게 의심이 드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심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아, 네. 왜냐하면 이제 현재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이미 공개가 된 거잖아요. 이준석 네. 대표에 대해서. 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윤핵관 입장에서는 계속 같이 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갔고 어제 뭐 이철규 의원은 뭐 아주 심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준석 대표한테. 뭐 아무튼 심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윤핵관들의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러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내년 초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를 뽑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누가 이제 대표를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비대위원장을 누가 할 거냐, 또 비대위는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로 또 논란이 될 겁니다. 네. 지금 현재는 당권을 준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이제 당권에 관심이 있고 네. 권성동 의원도 물론 이번에 이제 많이 상처를 입었고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렸지만 본인은 어쨌든 당권에 도전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물밑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을 할 거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개파 싸움이 더 강해질 것이고요.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과 윤핵관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분란의 소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 지금 되게 속은 말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복귀는 아예 정말 어려운 건가요?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로 가면 복귀가 어렵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자제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각을 세우거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까지는 윤핵관은 공격을 했지만. 근데 이제 이런 체제로 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본인이 얘기했던 흑화라고 하죠. 네. 흑화의 과정을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네.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문자 메시지 노출과 함께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는데요. 강기훈 이 대체 누군가요? 그러니까 이분을 처음에는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네. 대통령실의 해명이 아주 애매했어요. 처음에는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일하고 있다. 이 정도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언론이 취재가 들어가니까 이제 결국, 뭐 거의 시인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강기훈이라는 사람을 이제 언론에서 취재를 했는데 이분이 일단 유튜브를 했어요. 네. 그 유튜브 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극우적인 성향을 보였어요. 예를 들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중국이 개입을 하고 있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네. 이런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새벽당인가요? 무슨 네. 당을 또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네. 했더라고요. 그 정강정책도 보면 대체적으로 좀 극우적 성향을 보이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알려졌고, 또 하나 이제 어제 보도에 보면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서실장 역할, 또 정무특보 역할을 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베트남의 대통령 특사로 파견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함께 동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네. 권성동 의원의 측근인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대선 때는 외곽에서 윤석열 대선 캠프의 청년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여가부 폐지, 네. 그다음에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런 공약들을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고 네. 알려지고 있어서 상당히 깊이 개입해 있는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추천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와 가깝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네. 그래서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사적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뭐 잘 모르는 분이 듣더라도 이런 분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들으면, 특히 극우 유튜버였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 근무 괜찮은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안정권 씨 누나가 이제 대통령실 근무하다 그만뒀지만 네. 그게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데 극단적인 생각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네. 보수 진영도 사실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분이 대통령에서 근무를 했다? 그럼 대통령의 시각은 과연 어떤 시각인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이분이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이제 얘기 나오고 나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아직 정식으로 임명된 건 아니다.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분은 대체 임명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자격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임명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검증도 네. 하고. 네. 검증이나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근무를 한다? 그것도 웃기는 거죠. 네. 그러면 이분 한 분일까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네. 그 정말 대통령실의 전체 인원이 몇 네. 명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대통령실 공개해라. 네.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인적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인사 문제가 이 윤석열 정부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누구 소개받고 누가 추천하고 이래가지고 들어와서 임명 절차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뭐 이런 제도가 있나, 체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으로부터 그냥 권한을 5년간 부여받은 것 뿐인데 네. 지금 인사 문제가 이러니까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강기훈 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는 경찰국 신설 문제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경찰국장, 초대 경찰국장이 발표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경찰국장 발표했는데 지금 현재 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 단장을 하고 있는 네. 김모 씨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경찰대 출신이 아니고 비경찰 출신이에요. 네. 이분 일반 대학 나와서 이제 경찰에 특채가 돼서 이제 경장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쪽 이제 경찰 근무하셨는데 63년생이신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근데 뭐 저는 경찰대 출신이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경찰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생각을 갖고 이상민 장관의 의중이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경찰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윤 청장 후보자, 경찰청장 후보자의
준비단장을 맡고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윤 청장하고 가까운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행안부 장관 윤 청장과 좀 코드가 맞는 분을 경찰국장이 앉힌 게 아닌가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선 경찰들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물론 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켜가지고 이미 공포는 됐지만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죠. 네. 이제 그 집회를 하기로 했다가 집회는 다 취소를 했어요. 이제 취소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미 국무회의 통과를 해버려서 이걸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 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집회를 했을 경우에 모임을 가졌을 경우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성민 장관이 지난번에 유삼영 총경 징계했잖아요. 네. 직위해제하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또 누군가가 집회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집회는 그만뒀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만이 사그라들었냐 전혀 그건 아니고요. 네. 오늘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신촌지구대를 경찰 방문을 했어요. 네. 지구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경찰 내부망 댓글이 비판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병 주고 약 주는 거냐. 네. 우리 얘기 들어주지도 않다가 갑자기 경찰 방문을 왜 하는 거냐. 네. 이런 얘기들이 올라온 걸 보면 경찰의 불만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준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준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내일이죠. 2022 고운문화장터 천년숲길 맨발로 걸어요 행사가 열리는데요. 최초원 문학관에서 고운사까지 천년숲길을 맨발로 걷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의성 최초원 문학관 관장 정호수님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호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아름다운 네네. 고운사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네. 경북 의성에 위치한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원년 681년도에
화엄종의 시종인 그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네. 연꽃이 반쯤 핀 모양을 닮은 곳에 위치한 고은사는 해동 제일 그 지장도랑이자 지장보살 그 영엄 성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죽어서 저승에 가면은 연나대왕이 고은사에 다녀왔느냐고 물어본다는 속설이 있을 만큼 아름다움과 또 위엄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네. 특히 고은사는 민가로부터 많이 떨어져가 있어서 오염되지 않는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또 사찰 산문에서부터 1km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소나무 선연숲길이 펼쳐져 있어서 그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주말이면은 맨발로 천년숲길을 걷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고은사의 고은사 이런 청정하고 엄격한 수행 가풍 속에 스님들과 대중들은 대성불교의 참모습을 구현하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고은사는 이 북부 지역의 조계종 사찰을 총괄하는 본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답고 또 위엄이 있는 우리 고은사 내일 행사는 최치원 문학관에서 주최 주관한다고 들었는데요. 최치원 문학관은 또 어떤 곳일까요? 최치원 문학관은 고은사와 차로는 5분 정도에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신라 시대 때 고은 최치원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2019년 12월에 어성군에서 개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 하필 이곳에 최치원 문학관이 지어졌나고 하면은 최치원 선생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전국을 유람할 때 고은사에 머물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시 고은사에 머물면서 지금 고은사에 현존하고 있는 가운로와 우하루를 지어서 고은사 중창에 힘썼고 또 의성 지방의 불교 문화를 꽃피우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치원 문학관에서는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가 쓰여 이곳 고은사 꽃역에 문학관을 건립해서 스승의 소망이었던 평등과 인간 존엄 정신을 기리고 민족화학과 이상사회를 꿈꿨던 고은 선생의 고귀한 정신을 함께 나누고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은사도 만나고 최치원 문학관에서 최치원 선생도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내일 행사가 열리는데요. 고은 문화장터 천년숲길 맨발로 걸어요. 이번 행사를 열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은 문화장터 천년숲길 맨발로 거리 행사는 고은사 후원 그리고 의성군과 최치원 문학관이 주최 주관이 되어 함께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네.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진행되는 문화장터를 조성해서 지역시장 활성화를 이뤄내고 또 고은사 천년숲길을 걸으면서 더운 여름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일구로 뭔가 마음이 지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의성군의 농산물도 한 자리에서 만나보시고 다양한 문화공연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맨발 걷기 체험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시기를 바라면서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를 드립니다. 네. 최치원 문학관 정문에서 고은사 일주문까지 이어지는 길, 이 천년숲길을 걷게 될 텐데요. 이 천년숲길을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가 가을이었거든요. 정말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나 볼 법한 그런 풍경이어서 아직도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생생한데 이 천년숲길이 어떤 길인지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년숲길은 말 그대로 천년된 소나무가 울창한 그런 숲길입니다. 고은사에서 산문에서 시작해서 일지문까지 약 1km 정도 이어진 흙길은 맨발로 걷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이 천년숲길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맨발 걷기 행사에 참여하고 다양한 경품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10시부터 걷게 되는데요. 오늘 폭염으로 많은 분들이 조금 더위에 힘들어 하셨는데 이 천년숲길을 걸을 때 우리가 폭염 때문에 힘들진 않을까요? 저희들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혹시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크게 또 여기는 또 일반 시내보다도 그 숲길 속에 들어오면은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폭염하고는 거리가 좀 먼 곳
있습니다. 역시 숲길이고 나무의 기운을 받고 또 나무 아래서 느끼는 이제 바람결 요거 덕분에 저희가 맨발로 걷는다면 이 더위를 잊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기분 좋게 맨발 걷기 체험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그러니까 고운문화장터가 이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예. 고운문화장터에서는 의성의 특산물인 의성 마늘, 자두, 복숭아부터 맛장아찌, 이 쑥떡, 수제 누룽지, 고추장, 된장 다양한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그 장터를 열고 사거리와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의성군의 명품 농산물을 내일 오시면은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렇네요.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 않아도 마늘도 지금 제철이고 자두도 제철이고 복숭아도 제철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문화 공연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은 우리가 그 천년숲길을 걸어서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우리가 그 화합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세족식을 하는데요. 뭐 고부간이라든가 뭐 이런 이웃간, 또 노사간, 뭐 여러 그 부부간, 이런 그 시누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서로가 화합하는 계기를 만든다 해가지고 세족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이 끝나고 11시 30분부터 최치원 문화관 앞에 설치된 특별 그 무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퓨전 클래식 및 뮤지컬, 또 배재혁 그 김정남 아쿠스틱 두오의 공연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저글링, 또 버블쇼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늘막을 설치해서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선풍기를 그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폭염에 대비를 했고요. 또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는데, 그리고 깜짝 경매도 그 농산물을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경매 행사를 통해 가지고 지역 상인들의 매출에 도움도 드리고 찾아온 그 관광객들에게 즐거움도 선사할 그런 예정입니다. 아, 정말 다양한 행사가 준비가 돼 있네요. 경매 행사도 직접 참여해 보면은 이게 되게 심장 쫄깃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아이들도 요즘에 방학을 해서 심심할 텐데 버블쇼로 또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더우면 뭐 선풍기가 있으니까 잠시 또 바람도 이렇게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저는 이 고운사에서 먹었던 점심도 되게 맛있었는데 절밥이 원래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기운 받고 이렇게 밥을 먹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내일 이 장터에서 또 저희가 이렇게 물건을 사면 그런 좋은 기운도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내일 행사에 또 많이 오세요. 이렇게 초대 한 말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네. 그 소나무 숲과 솔렴이 가득한 천년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걷는 것 자체로도 힐링인데요. 또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과 함께 걸으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뭐 힘든 일을 모두 떨쳐내시고 또 고운문화장터에서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즐기면서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그 귀한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우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성 최치원문화관 관장 정우수님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노래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사람들이 가사를 못 외웠음에 에라라라라 에바바바바바 일주일 전 욕조에서 나 혼자 흥얼거리던 노래 이제는 너 혼자 듣고 있고 곧 사람들도 듣게 되겠지 피아노 하나론 심심해 베이스도 넣게 되었지
하루 종일 널 생각하다 쓴 노래 별 내용은 없지만 그냥 내 마음이 다 생각하고 들어줬으면 이 노래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이 노래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사람들 가사를 못 외웠음에 엘라라라라 에빠빠빠빠빠 다른 내 노래들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해 유명한 어떤 곡들처럼 금방 잊혀지지 않기를 하루 종일 붙어다니자 길고양이들처럼 너는 매일 설레야 돼 천만한 것처럼 난 저 다른 놈들처럼 가방 귀걸이 목걸이 반지 그딴 번에서 노래를 선물하지 제일 맞아 우리 난리 났지 나랍 내 맘 계속 새 것 같지 나는 이제 다리 말이 비치는 눈치 나서 하루 마치고 자기 전에 자장가 대신 들어줬음에 성급해 보일까 걱정돼 주머니 속에 꽁꽁 숨겨놨던 이 노래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이 노래 유명해지지 않았음에 사람들 가사를 못 외웠음에 엘라라라라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이슈는 서울 용산의 잠실 롯데타워보다 더 높은 빌딩이 들어선다는 서울시장의 발표였죠. 부동산 관련 이슈 에이치스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번 세액 부담 완화 발표 후 부자 감세 논란이 나오고 나서 시장의 분위기가 정부의 의도와 또 다르게 매물이 회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원래 지난 정부도 있고 이번 정부도 공급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세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완화시켜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다 매물을 내놓게 되면 그 양도세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종부세까지 이번에 줄여주는 정책을 내놓으면 좀 매물이 좀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게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매매 거래가 하락되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경기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이 하락 분위기가 변동이 될 거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더 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는 어떤 보유세 부담도 컸었고 살려고 할 때 양도세 부담도 굉장히 컸었는데 이런 세부담이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부동산 경기 회복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그 반등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대부분 이제 매물로 내놔서 이번에 매물 그 가격이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번에 건설원가 부담이라든가 금리 상승이 계속되면 결국에 공급이 줄어드니까 내놓지 말자라고 해서 회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또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적률 1,500%로 롯데타워보다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네. 용산 지역 부동산이 급등한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요. 네. 이 얘기를 들으면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부동산에서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에
용산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용산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뭐 다 사자 의견으로 이제 반등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용산이라는 지역 위치가 서울의 정체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서울 도심에 해당되어지고 크게로는 서울역이나 용산역 자체가 굉장히 큰 전국의 중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요즘 이제 용산이 재개발이 되게 되면 기존의 어떤 대지 지분권을 갖고 있는 재개발 지역이 되면 그냥 거기 있는 세입자까지도 32평 아파트를 한 채씩 준다고 하더라라는 낭설까지 지금 급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뭐 어떻게 가짜뉴스까지도 저희가 봤을 때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정보 사이트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마치 진짜 정보인 것처럼 정보화가 되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건물 그다음에 이게 단순하게 아파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제 업무 상업 중심으로 개발이 되다 보면 전체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집값은 오를 거라는 기대 그래서 지금은 사야 되는 게 아니냐는 문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용적률 1,500%라는 거는 도심에서 지어질 수 있는 최고의 용적률을 준다라는 개념이 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서울 오세훈 시장이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 반영 그리고 단순하게 여기가 이제 용적률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는 전체 사업부의 한 30%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고 업무가 중심이 되고 어떻게 보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업무 상업 중심 지역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 일종의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서 최대의 규모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특별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인 기회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심 용적률 기준 최대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용적률 1,500%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가장 크게 일반인들이 이제 쉽게 이해해드리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재건축 지어진다, 뭐 재개발 지어진다 이렇게 했었을 때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이 인센티브, 용적률 얼마 받느냐 이런 식의 어떤 용어들이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이거 뭐 특히 이제 역세권에다가 공공기업, 즉 거기 뭐 임대주택이라든가 뭐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어주게 되면 그만큼 용적률을 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혜택은 공공기여도에 따라서 접하게 되는 건데 이번처럼 그냥 서울시장 집권 권한에 의해서 최대의 용적률을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개발로 가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반인들이 용적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그냥 단순하게 내 땅 예를 들어서 그 100평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내 땅의 200%라면 2배 정도 더 연면적 되는 것만큼 위로 높이 지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300%라고 하면은 위로 3배 이상 더 지을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면적이 위로다가 더 높게 지어서 내 땅에 해당되는 15배만큼을 더 지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 땅 100평에 단독주택 100평을 짓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1,500평 되면은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더 큰 규모가 되니까 건축 입장이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크게 이번에 나온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기대를 할 텐데, 뭐 가장 높은 빌딩이다 하면 저 어릴 때는 63빌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롯데타워가 이제 생기고 정말 저 어디서나 봐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마치 막 미래 세대 같고 무슨 이렇게 뭐 타임머신 타고 내가 여기 어딘가에 막 온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인데 지금 그러면 이것보다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롯데타워 같은 경우 123층 555m, 특히 이제 마천루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대기가 가끔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전경을 바라본다 보면 이렇게 구름이 지나가면 진짜 무슨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건물처럼 보이시는데 물론 이제 전체 층 높이나 꼭대기 층을 역시 뭐 이렇게 관람객 용도로 할 건지 아니면 거기도 업무 시설이 들어갈지는 정확하게 이제 계획안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현재 용적률 기준으로 해서 최대를 잡게 되면은 일단 용산에 들어서는 국제타워 같은 경우는 롯데타워보다 높아지게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냥 단순하게 면적을 얘기하다가 본다면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 비교를 항상 해드려서 좀 죄송한데 서울 여의도공원이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
네. 한 2개 정도보다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 용산 정비청 전체 부지가 뭐 2배가 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안동역 주변으로 했을 때 안동시 전체 규모의 한 4배 정도 되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연면적이 생겨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의 조그만 소도시가 생겨나는 거랑 똑같은 용적률 기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개발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아, 네. 아주 정말 저희가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 예. 부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세대가 6,000세대 정도 될 거다. 네. 그렇다면 로또 청약이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네. 여기 아파트가 네. 로또가 될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서울 시민들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내가 자격이 된다면 당연히 청약을 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롯데타워 개발도 가보면 이제 옛날에 있던 잠실 롯데월드 옆에 어떻게 보면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들어서고 굉장히 비싼 레지던트와 호텔이 들어가는 중심지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동에 지금 현대가 짓고 있는 현대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업무 시설, 예를 들어서 코엑스와 같은 2차 그런 어떤 업무 시설이 들어간다라는 거에 대한 거지만, 역시 규모는 어떻게 보면 건물 단위로 했었을 때 큰 건물들이 들어가고 주변에 조금 건물들이 더 들어오는 정도의 규모였는데, 네.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말 그대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들고, 거기에 각종 시설과 그다음에 각종 그 교통 혜택까지도 들어서게 되는 그 기반 시설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파트는 전체 부지의 30%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신도시가 서울 중심지에 생기는데, 거기에 내가 30% 해당되는 세대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1순위 청약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전에도 용산 개발이 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이제 50% 이상은 공공기여의 목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1순위 청약자 일단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또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라든가 사회 취약계층이 일단 우선순위가 될 거고요. 네. 그 이후에 뭐 서울에서 1년 이상, 뭐 2년 이상 그 1순위 청약자가 되는 기본 조건들이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개발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만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좀 차기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집을 살려갈 계획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꿈을 꿔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아, 저는 뭐 서울에 안 사는데 서울에서 네. 집 없이 서러움 많이 느껴보셨던 분들이라면 꼭 1순위 돼서 당첨되시길 제가 네. 기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게 저희에게는 되게 큰 행운이었는데 네. 여기에 당첨이 되면 이제 그거보다 더 나은 혜택을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보통은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은 내가 낡은 아파트 살다가 새 아파트가 생기는데 그냥 공짜로 새 아파트 생기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님 세대 때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집값 짓는데 그 원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땅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냥 아파트를 공짜로 얻는 개념보다는 조합 분담금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에 뭐 서울에서 둔촌주공 아파트 사태가 발생한 거랑 똑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냥 내가 아파트 하나 새 거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합원들은 사업비라는 건 부담을 해야 되고, 네. 그 사업비에는 내가 이사가 있는 동안에 이주비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 이사 비용이라든가 이자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사업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에서 이제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그만큼 땅값이나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일반 분양을 통해서 조달하는 사업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합원들이 그냥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만큼 사업비가 많이 오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 이번 둔촌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결정이 돼 있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를 또 조합들이 마음대로 받지 못해서 이번에 많이 분담이 되는 것들이 뭐 2억에서 3억까지 분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용산에 이렇게 공공기여 아파트가 들어가게 됐었을 때 당첨이 되는 청약과 여기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는 청약 아니면 조합원 자격이라는 걸 비교를 단순하게 한다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단지가
구성이 아닌 아예 신도시급 규모로 개발되어지는 전체적인 아파트가 아무래도 좀 더 욕심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정말 집 없는 서러움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이 공공기업 아파트에 많이 당첨이 되셔서 좀 서울에서 편안하게 사시길 이걸 제일 기원하고 싶네요. 예, 그리고 안동에서 자제분들 그 유학 보내시는 어머님들도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럼 내 아들도 자격이 되냐? 네. 일단 청년들한테도 공급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학교 와서 공부하고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기회가 주어지니까 청약통장 잘 만드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착한 사람들이 당첨이 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매거진 에이지스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